전하 소첩이 보기에 전하께서는 지금 혼자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대신들은 전하를 떠받치는 듯하나 것은 전하가 아니라 전하의 자리입니다. 전하께서 쓰러지시는 날 그들은 그 자리에 다른 이를 앉힐 것입니다. 내가 감히 어찌 그런. 소첩은 전하의 편입니다. 전하의 자리가 아니라 전하의. 침전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왕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조선의 권력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왕은 그 여자를 경계했지만 동시에 그녀 없이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왕의 약점을 아는 자, 그것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자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중전마마께서 또 아무 말씀이 없으셨사옵니까? 그렇소. 전하, 소첩이 감히 여쭙겠사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전하를 사랑하시는 것이옵니까? 아니면 왕을 사랑하시는 것이옵니까? 숙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다고 해야 정확하겠죠. 궁녀 출신 후궁장 씨가 던진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왕비민 씨는 명문가 출신이었고 조정 대신들의 지지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채통을 지켰고 예법에 어긋남이 없었으며 왕에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왕비였죠. 그러나 숙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조정을 향했고 그녀의 말은 언제나 대신들의 뜻을 대변했습니다. 왕비는 왕의 동반자가 아니라 조정의 대리인이었던 셈이죠. 장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왕의 얼굴을 봤습니다. 왕좌가 아니라 그 위에 앉은 사람을 봤던 거예요. 숙종이 밤마다 뒤척이는 이유를, 대신들 앞에서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피로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독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신료들을 믿으십니까? 장씨가 또 물었습니다. 숙종은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죠. 대답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장씨도 숙종도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료들은 왕을 보좌하는 듯 했지만 실상은 왕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으로 나뉜 조정은 끊임없이 충돌했고 그 충돌의 중심에는 언제나 왕이 있었습니다. 숙종은 왕이 되었을 때부터 홀로였습니다. 아버지 현종은 일찍 승하했고 어머니 명성왕후는 왕실 어른으로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신들은 어린 왕을 존중하는 척하며 자파의 이익을 챙겼죠. 왕비마저 조정의 눈치를 봤습니다. 왕은 강해야 했고 흔들리지 않아야 했으며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장씨는 그 약점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요구가 아니라 허락이었다고 해야겠네요. 전하, 소첩 앞에서는 왕이 아니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숙종을 흔들었습니다. 왕은 평생 왕이어야 했습니다. 깨어있을 때도 잠들 때도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왕이어야 했죠. 그러나 장씨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험한 말이었죠. 왕이 왕이기를 멈추는 순간 권력은 무너지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매혹적인 말도 없었습니다. 숙종은 그 순간을 원했거든요. 왕관을 벗을 수 있는, 신하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저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순간을요. 장씨는 그 순간을 제공했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충고도 하지 않았고 간섭도 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의견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왕이 말할 때 들었고 왕이 침묵할 때 함께 침묵했으며 왕이 약해지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조정은 이를 몰랐습니다. 대신들은 장씨를 단순한 후궁으로 여겼죠.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 하지만 권력과는 무관한 존재.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록에도 초기에는 장씨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녀는 조용했고 드러나지 않았으며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요. 대신들의 의견을 듣되 따르지 않기 시작했고 왕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되 실행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있었던 거죠. 전하께서 달라지셨습니다.
중신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왕은 여전히 조정의 의견을 청했고 의례를 지켰으며 대신들을 존중하는 듯 보였거든요. 다만 마지막 결정만은 왕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변화였죠. 장씨는 여전히 침전에만 머물렀습니다. 왕비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대신들과 만나지도 않았으며 궁중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왕이 부를 때 갔고 왕이 말할 때 들었으며 왕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무언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왕의 눈빛이 달라졌고 왕의 결정이 달라졌으며 왕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설득할 수 있었던 왕이 이제는 설득되지 않았죠. 후궁장 씨를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없었습니다. 장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정치에 관여한 적도 없었고 청탁을 한 적도 없었으며 뇌물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실록에도 그녀를 탄핵할 만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죠. 하지만 대신들의 본능은 정확했습니다. 장 씨는 위험했습니다. 그녀가 위험한 이유는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왕이 가장 약한 순간을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은 언제든 왕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숙종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장 씨가 위험하다는 것을, 그녀가 자신의 비밀을 쥐고 있다는 것을, 그녀 없이는 다시 고립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더 경계했고 동시에 더 의지했습니다. 모순된 감정이었지만 그것이 권력의 본질이었죠. 장 씨는 왕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왕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러나 떠나보낼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녀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절대 앞에 나서지 않았고 절대 요구하지 않았으며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을수록 안전하고 조용할수록 강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요. 조선의 침전에서 가장 은밀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왕과 여인 사이에 말로 표현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었죠. 그녀는 왕의 비밀을 지키고 왕은 그녀를 지킬 것이라는 암묵적 합의였습니다. 실록은 이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조선의 권력 구조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전께서 병환이 드셨사옵니다. 상궁의 보고를 받은 숙종은 즉시 중전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예법상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왕비민 씨의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후사가 없었거든요. 조선에서 후사 없는 왕비는 불안정한 존재였습니다. 소신들이 보기에 중전마마의 건강이 염려스럽사옵니다. 대신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왕비의 건강을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죠. 후사 문제를 거론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장씨가 왕자를 낳는다면 상황은 복잡해질 것이었거든요. 장씨는 침묵했습니다. 궁중의 긴장을 읽었지만 표현하지 않았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왕이 부를 때 가고 왕이 말할 때 듣고 왕이 쉬어야 할 때 곁에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전하, 소첩이 간청하옵니다. 후궁장 씨를 멀리하소서. 직접적인 요구였습니다. 왕비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이었죠. 왕비민 씨는 평소 왕의 사사로운 일에 간섭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정의 압력을 받았던 것이겠죠. 숙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부도 승낙도 하지 않았죠. 그저 왕비를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 시선이 차갑다는 것을 왕비는 느꼈을 겁니다. 조정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인 대신들은 장씨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인 일부는 이를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당쟁의 도구로 후궁 문제가 부상한 거예요. 후궁 장씨가 요사한 술수로 성상을 현혹하고 있사옵니다. 탄핵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왕을 현혹한다는 막연한 표현만 있었죠. 실록에도 이 상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흥미로운 것은 숙종의 반응이었습니다. 경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리 말하는가? 왕이 물었습니다. 냉정한 질문이었죠. 대신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씨가 실제로 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저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함부로 후궁을 논하지 말라. 숙종의 명이었습니다. 단호했죠. 대신들은 물러났지만 불만은 커졌습니다. 왕이 후궁을 보호한다는 인상을 주었거든요. 장씨는 이 모든 과정을 침전에서 지켜봤습니다. 궁녀들이 전하는 소식으로요.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왕은 그녀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숙종이 장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경들이 그대를 탄핵했소. 알고 있사옵니다. 두렵지 않소? 전하께서 소첩을 지켜주실 것을 아옵니다. 장씨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숙종은 말이 없었죠. 그녀가 옳았거든요. 왕은 그녀를 보호할 것이었습니다. 그녀 없이는 다시 고립될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그대는 과인의 약점을 알고 있소. 숙종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위험한 고백이었죠. 왕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거든요. 소첩은 전하의 편이옵니다. 장씨가 대답했습니다. 짧았지만 강력한 선언이었어요. 그녀는 왕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약속이었죠. 동시에 왕이 자신을 버린다면 그 약속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숙종은 이를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관계는 신뢰이자 동시에 상호 의존이었죠. 어느 한쪽이 배신한다면 둘 다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조정은 계속 압력을 넣었습니다. 왕비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퍼졌고 후사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은 왕에게 결단을 요구했죠. 중전을 보호하고 후궁을 멀리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씨를 더 자주 찾았죠. 조정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왕은 장씨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녀만이 조정의 시선 없이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전하, 신료들의 충심을 의심하시는 것이옵니까? 왕비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을 보였죠. 왕비로서는 극단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이 조정보다 후궁을 선택하고 있다고 느꼈던 거예요. 숙종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왕은 조정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왕비조차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자신의 약점을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장씨뿐이었습니다. 궁중의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은 왕이 달라졌다고 수군거렸고 왕비는 고립감을 느꼈으며 후궁들은 장씨를 경계했습니다. 장씨 혼자만이 조용했죠. 실록에는 이 시기를 조정이 어지러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궁중과 조정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장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긴장이 언젠가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요. 조정은 왕에게 선택을 강요할 것이고 왕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그 결단의 중심에 자신이 있을 것이라는 걸요.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죠. 권력은 조급함에서 무너지고 인내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요. 숙종 역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정이 먼저 실수하기를, 왕비가 먼저 한계를 드러내기를, 명분이 생기기를요. 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고 있었죠. 장씨를 지키되 왕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의도를 읽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이해했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공유했으며 약속하지 않았지만 신뢰했습니다. 침전의 어둠 속에서 조선의 운명이 조용히 결정되고 있었던 셈이죠. 중전을 패하자는 것이옵니까? 대신들이 경악했습니다. 숙종이 입을 연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궁중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중전 폐위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누가 흘린 소문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다만 조정은 발칵 뒤집혔죠. 왕비 민씨는 명문 여흥 민씨 출신이었습니다. 서인의 핵심 가문이었고 조정 대신 다수가 그녀의 편이었죠. 왕비를 폐위한다는 것은 서인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였습니다. 전례도 없지 않았지만 그럴 때마다 조정은 큰 혼란에 빠졌었죠. 중전마마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다는 것이옵니까? 대신들이 따졌습니다. 왕비에게는 명백한 과오가 없었거든요. 예법을 어긴 적도 없었고 왕실을 욕되게 한 적도 없었으며 정치에 개입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후사가 없다는 것뿐이었죠. 숙종은 공개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씨를 더 자주 찾았고 왕비를 찾는 빈도는 줄었습니다.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장씨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왕비 폐위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요구하지도 않았고 의견을 내지도 않았으며 왕에게 압력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왕이 결정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남인 대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왕비 폐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놀라운 전환이었죠. 남인과 서인은 적대 관계였는데 이번에는 서인의 왕비를 공격할 기회로 본 거였습니다. 중전마마께서 후사가 없사온 지 오래되었사옵니다. 국본을 위해 결단이 필요하옵니다. 남인의 주장이었습니다. 명분은 후사였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계산이었죠. 왕비를 폐위하고 남인 계열의 새 왕비를 세우거나 아니면 현재 왕의 총애를 받는 장씨를 왕비로 만들어 서인을 견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숙종은 이를 이용했습니다. 남인의 지지를 등에 업고 왕비 폐위를 추진하기 시작했죠. 서인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왕과 남인이 손을 잡자 힘이 약해졌습니다. 전하, 이는 천하의 대역사옵니다. 서인 대신들이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경해졌죠. 왕권을 위협하는 자들을 제거할 기회로 본 겁니다. 실록에는 이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사황국이라 불리는 사건이었죠. 왕비민 씨가 폐위되고 남인이 집권하며 서인이 축출된 거대한 정치적 격변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장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실록에는 그녀가 왕비 폐위를 요구했다거나 정치에 개입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만 왕이 후궁 장씨를 총애하여라는 간접적인 표현만 남아있을 뿐이죠. 장씨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교묘하게 움직여서 기록에 남지 않은 걸까요? 이는 지금도 역사가들이 논쟁하는 부분입니다. 확실한 것은 왕비 폐위 직후 장씨가 빈으로 승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후궁에서 빈의 지위를 얻은 거죠. 그리고 얼마 뒤 왕자를 낳았습니다. 훗날 경종이 되는 아이였어요. 소첩이 전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사옵니까? 장씨가 물었습니다. 왕자를 낳은 뒤의 일이었죠.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거든요. 왕자의 어머니였고 차기 왕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숙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장씨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었거든요. 왕의 약점을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고 왕의 곁에 머물면서도 앞에 나서지 않으며 왕의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강요하지 않는 것을요. 조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인이 집권했지만 이들도 장씨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죠. 그녀는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았거든요. 오직 왕에게만 속했습니다. 서인은 와해되었고 민씨 가문은 몰락했으며 폐비 민씨는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실록에는 왕후 민씨를 서인으로 강등한다는 냉정한 기록만 남아있죠.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평민이 된 겁니다. 장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왕비에 대한 동정도 드러내지 않았죠. 그저 담담했어요.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을, 오늘의 왕비가 내일의 패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전하, 소첩은 두렵사옵니다. 어느 날 밤 장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거였죠. 무엇이 두려운가? 소첩도 언젠가 패비민 씨와 같은 처지가 될까 두렵사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장씨는 자신의 지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왕의 총애는 변할 수 있었고 정치 상황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었으며 오늘의 권력자는 내일의 희생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숙종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대는 과인의 약점을 알고 있소. 그러나 그대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소. 그것이 그대가 살아남는 이유요. 냉정한 대답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이었습니다. 장씨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왕의 총애 때문이 아니었어요. 왕의 약점을 알면서도 절대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 자제력이 곧 그녀의 무기였던 겁니다. 장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의 말을 이해했거든요. 권력은 욕심에서 무너지고 절제에서 유지된다는 것을요. 그녀는 계속 조심할 것이었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죠. 그러나 조선은 이미 변했습니다. 왕권은 강화되었고 신권은 약화되었으며 당쟁의 구도는 재편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보이지 않게 한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실록은 이를 왕이 친정을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객관적인 표현이었죠. 그러나 그 친정의 배경에는 왕이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자신의 약점을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빈장씨를 왕비로 책봉하라. 숙종의 명이었습니다. 조정의 술렁이었죠. 패비민 씨를 내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후궁을 왕비로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달랐습니다. 장씨는 궁녀 출신이었고 명문가 배경도 없었으며 조정의 지지 기반도 약했습니다. 남인 대신들은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장씨를 통해 왕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죠. 서인은 이미 몰락한 상태였고 중립적인 대신들은 왕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빈장씨께서 왕비의 덕목을 갖추셨는지 의심스럽사옵니다. 일부 대신이 조심스럽게 반대했습니다. 직접적인 반대는 아니었죠. 다만 우려를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단호했어요. 빈장씨는 왕자를 낳았고 과인의 신뢰를 받고 있소. 이것으로 충분하오. 간결한 설명이었습니다. 숙종은 더 이상의 논의를 원하지 않았죠. 왕비 책봉은 왕의 권한이었고 신하들이 감히 거부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장씨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궁녀 출신으로 왕비가 된 드문 사례였죠. 실록에는 장씨를 왕비로 책봉했다는 간단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화려한 의례나 축하 행사에 대한 묘사는 거의 없어요. 왕비가 된 장씨는 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왕의 곁에만 머물렀죠. 왕비로서 해야 할 공식 행사에는 참여했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너무 조용하시옵니다. 궁중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왕비는 왕실을 대표하는 존재였고 내명부를 이끌어야 했으며 왕실의 위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씨는 최소한만 했죠. 필요한 의례는 치렀지만 권위를 과시하지 않았고 궁중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세력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남인 대신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장씨가 왕비가 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거든요. 그러나 왕비는 그들과 거리를 뒀습니다.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특혜를 주지 않았으며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죠. 중전마마께서는 남인도 서인도 아니시옵니다. 누군가 정확히 평가했습니다. 장씨는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오직 왕에게만 충성했죠. 이것이 그녀의 전략이었습니다. 당파에 속하는 순간
당파의 도구가 되고 당파의 운명에 휘말리게 되니까요. 숙종은 만족했습니다. 장씨가 바로 이런 사람이기를 원했거든요.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당파를 만들지 않으며 오직 왕권만을 지지하는 왕비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패비민 씨가 보기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히는 서인 잔존 세력들이 패비 보기 운동을 벌인 것이었죠. 그들은 장씨의 왕비 책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패비민 씨는 무고하게 폐위되었사옵니다. 마땅히 복이 되어야 하옵니다.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숙종은 격노했죠. 자신의 결정에 도전하는 것이었거든요. 패비를 복위시킨다는 것은 현 왕비 장씨를 폐위한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곧 왕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패비민 씨의 복위를 논하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숙종의 언명이었습니다. 몇몇 대신들이 처형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유배되었죠. 잔혹한 숙청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왕이 진노하여 여러 신하를 벌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장씨는 이 과정에서도 침묵했습니다. 패비민 씨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왕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승리를 자축하지도 않았죠. 그저 왕비로서의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궁중에서는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웠거든요. 장씨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계획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감정을 통제했고 의도를 숨겼으며 권력을 드러내지 않았죠. 중전마마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옵니까? 한 상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아무것도 원하지 않소. 다만 전하께서 안녕하시기만을 바랄 뿐이요.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야심도 욕심도 계획도 없다는 뜻이었죠. 그러나 상궁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왕비가 될 리 없었거든요. 실제로 장씨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다만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그녀는 왕자의 안전을 원했고 자신의 지위 보전을 원했으며 왕의 신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어요. 왕이 스스로 판단하여 제공하도록 만들었죠. 숙종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장씨가 완벽하게 순종적인 왕비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자신의 의지가 있었고 자신의 계산이 있었으며 자신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왕권과 충돌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구했죠. 그대는 영리하오. 숙종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칭찬이자 경계였죠. 소첩은 그저 전하를 섬길 뿐이옵니다. 장씨의 대답은 역시 완벽했습니다. 자신의 영리함을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영리함을 드러낸 거예요. 왕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거든요. 조선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왕권이 강화되었고 당파 간 균형이 무너졌으며 궁중과 조정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말하지 않는 왕비가 있었죠. 그녀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지만 권력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실록에는 이 시기를 왕권이 융성했다고 기록합니다. 객관적이고 간결한 표현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 여인의 침묵과 인내, 그리고 완벽한 자기 통제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말하지 않는 자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만든 변화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죠. 패비민 씨를 복위시키겠소. 숙종의 말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죠. 장씨를 왕비로 책봉한 지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패비를 복위시키겠다는 거였어요.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남인이 너무 강해지자 숙종은 균형을 맞추려 했던 거예요. 서인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징인 패비민 씨를 복위시켜야 했죠. 중전마마께서는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상궁들이 긴장했습니다. 왕비 장씨가 폐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장씨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전하의 뜻을 따를 것이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항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으며 애원도 없었죠.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했습니다. 실제로 장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결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총애가 내일의 버림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왕비가 내일의 패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처음부터 이를 각오하고 있었던 거예요. 숙종은 장씨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저항할까? 올까? 애원할까? 그러나 장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저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이 태도가 숙종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대는 화가 나지 않소? 소첩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겠사옵니까? 전하께서는 나라를 위해 결정하신 것이옵니다.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장씨는 왕의 결정을 정치적 필요로 이해한다는 뜻을 표현했죠.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왕권을 존중하며 대의를 우선한다는 자세였습니다. 숙종은 말이 없었습니다. 장씨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분노나 슬픔을 보였다면 달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니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패비민 씨가 복이 되었습니다. 갑술왕국이라 불리는 사건이었죠.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정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장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폐위되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장씨를 희빈으로 강등시켰지만 궁에서 내쫓지는 않았죠. 왕자 윤의 어머니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숙종은 여전히 장씨가 필요했거든요. 복이 된 왕비민 씨는 여전히 조정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인의 이익을 대변했고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왕을 압박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죠. 반면 희빈장 씨는 오직 왕에게만 의지하는 존재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여전히 희빈을 찾으시옵니다. 궁중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왕비가 복이 되었는데도 왕은 희빈의 처소를 자주 찾았거든요. 왕비민 씨는 이를 견뎌야 했죠. 조정의 지지를 받아보기 했지만 왕의 마음은 얻지 못한 거였습니다. 희빈장 씨는 강등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왕에게만 집중했죠. 복수를 꾀하지도 않았고 왕비를 해치려 하지도 않았으며 제보기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희빈장 씨는 위험한 여자가 아니옵니다. 일부 대신이 평가했습니다. 그녀가 정치적 야심이 없다고 판단한 거였죠. 그러나 이는 오판이었습니다. 장 씨는 가장 위험한 종류의 사람이었거든요. 욕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실록에는 이 시기의 장 씨에 대한 기록이 매우 적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궁중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경계했습니다. 왕이 그녀를 찾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협이었거든요. 왕비민 씨는 불안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이 왕비였지만 실제로는 희빈이 왕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죠. 더 괴로운 것은 희빈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적할 방법이 없었어요. 중전마마 희빈을 제거하셔야 하옵니다. 측근들이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할 수 없었죠. 희빈에게는 명백한 잘못이 없었거든요. 그저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는 제거할 명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희빈장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봤습니다. 왕비가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죠. 왕이 자신을 보호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왕은 여전히 자신의 약점을 그녀만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전하 소첩은 왕비 보기를 진심으로 축하하옵니다. 희빈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죠. 그러나 숙종은 그 말의 진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빈이 저항하지 않는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대는 과연 영리하오? 숙종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칭찬보다는 경탄에 가까웠죠. 희빈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비에서 희빈으로 강등되었는데도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침착해졌습니다. 실은 이것이 희빈의 전략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왕비 민씨는 희빈이 무엇을 계획하는지 알 수 없어 두려웠고, 대신들은 희빈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어 경계했으며, 왕은 희빈의 진심을 알 수 없어 더욱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권력 구조에 또 다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법적 왕비와 실질적 총애를 받는 희빈 사이의 균열이었죠. 이 균열은 점점 커질 것이었고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빈장 씨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죠. 움직이는 순간 파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권력의 세계에서는 먼저 움직이는 자가 지고 참는 자가 이긴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궁중이 평온하지 못했다는 간접적인 표현만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갈등은 기록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평온하지 못함의 중심에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보기한 왕비와 강등된 희빈, 둘 다 왕의 마음을 원했지만 한 사람만이 왕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 차이였죠. 희빈장 씨가 무당을 불러 저주를 행했다고 하옵니다.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희빈을 탄핵하는 내용이었죠. 왕비민 씨를 저주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조선에서 저주는 중죄였어요. 특히 왕실 구성원을 저주하는 것은 영모와 같은 죄목이었습니다. 숙종은 조사를 명했습니다. 증거가 나왔죠. 희빈의 처소에서 저주에 사용되는 물건들이 발견되었고 무당이 자백했으며 희빈의 궁녀들이 증언했습니다. 상황은 희빈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어요. 희빈장 씨를 신문하라.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희빈은 의금부로 끌려갔죠. 왕비에서 희빈으로 이제는 죄인이 된 거였습니다. 극적인 몰락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록을 자세히 보면 증거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것처럼요. 저주에 사용된 물건들도 무당의 자백도 궁녀들의 증언도 모두 일사불란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준비했을까요? 왕비민 씨였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녀는 희빈을 제거할 명분을 찾고 있었고 드디어 기회를 잡은 거였습니다. 아니면 서인 대신들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들도 희빈을 위협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희빈장 씨는 부인했습니다. 소첩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단호한 부인이었죠. 그러나 증거 앞에서 부인은 무력했습니다. 의금부는 희빈에게 죄를 인정하라고 압박했어요. 고문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만 실록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숙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희빈이 정말 저주를 했을까? 믿기 어려웠죠. 희빈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항상 신중했고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았으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죠. 왕이라 해도 증거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정 전체가 희빈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왕비는 정의의 실현을 원했으며 백성들도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희빈장 씨에게 사약을 내리겠소. 숙종의 결정이었습니다. 냉정한 판단이었죠. 희빈을 구하는 것은 왕권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정과 왕비를 모두 적으로 돌릴 수 있었어요. 숙종은 왕권을 선택했습니다. 희빈보다 왕권이 중요했던 거죠. 희빈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실록에는 희빈장 씨가 죄를 인정하고 사약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간단한 문장이었죠. 한때 왕비였던 여인의 죽음치고는 너무 간결한 기록이었습니다. 희빈이 정말 저주를 했을까요? 역사가들은 지금도 논쟁합니다. 일부는 희빈이 실제로 저주를 행했다고 보고 일부는 정치적 음모였다고 봅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희빈이 죽은 이유는 저주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녀가 죽은 진짜 이유는 왕의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았고 너무 오래 살아남았으며 너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숙종은 희빈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지우려 했던 겁니다. 희빈이 죽으면 그 약점을 아는 사람도 사라지니까요. 냉혹한 계산이었지만 왕으로서는 필요한 결정이었죠. 전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여쭙겠사옵니다. 사약을 받기 직전 희빈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청이었죠. 말해보. 소첩은 전하를 사랑했사옵니다. 전하의 왕좌가 아니라 전하를요. 짧은 고백이었습니다.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연극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죠. 희빈은 항상 진심과 계산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숙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다고 해야 정확하겠어요. 희빈의 말이 진실이라면 너무 잔인한 일이었고 거짓이라면 너무 교묘한 복수였으니까요. 희빈 장씨는 사약을 마셨습니다. 조용한 죽음이었죠. 저항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으며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이었던 거죠. 실록에는 희빈 장씨가 죽었다는 문장만 있습니다. 그녀의 감정도 마지막 말도 숙종의 반응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객관적이고 냉정한 기록이었죠. 그러나 그 간결한 문장 뒤에는 복잡한 감정과 권력 투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궁중에서는 희빈의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여인도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거든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총애는 보장되지 않으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이었죠. 왕비민 씨는 안도했을 거예요. 위협이 사라진 거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희빈이 패배한 것뿐이라는 걸요. 왕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에게 오지 않았거든요. 숙종은 어땠을까요? 실록에는 왕의 감정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희빈이 죽은 후 숙종이 병을 앓았다는 기록은 있어요. 신체적 병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의 병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죠. 희빈 장씨의 아들 훗날 경종은 어머니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는 왕이 되었지만 불행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의 왕좌를 물려받았거든요. 복잡한 운명이었죠. 조선의 권력 구조에서 한 여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궁녀에서 왕비가 되었다가 희빈으로 강등되었고 결국 죄인으로 죽었죠. 극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희빈은 권력의 본질을 보여줬습니다. 권력은 법적 지위가 아니라 심리적 지배에서 나온다는 것, 왕의 약점을 아는 것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강하다는 것, 총애를 받는 것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강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실록은 희빈을 욥으로 기록했습니다. 왕을 현혹한 여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것은 일면적인 평가였어요. 희빈은 단순히 왕을 현혹한 것이 아니라 왕과 복잡한 권력 관계를 형성했던 거였거든요. 그 관계는 사랑이자 정치였고 신뢰이자 의존이었으며 지배이자 복종이었습니다. 희빈 장씨가 죽고 궁중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평온이었죠.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균열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으며 불안이 있었습니다. 희빈이 남긴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희빈이 죽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숙종은 늙어갔고 조정은 또다시 당쟁에 휩싸였으며 왕비민 씨는 여전히 왕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채 왕비의 자리만 지키고 있었죠.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강하지 않았고 예전처럼 단호하지 않았으며 예전처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희빈을 죽인 것이 후회되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또 다른 약점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걸까요? 과인은 희빈을 죽여야만 했소. 숙종이 홀로 중얼거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남아있는 내용이죠.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불분명했어요. 신하에게? 자신에게? 아니면 죽은 희빈에게? 왕은 자신이 옳은 결정을 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던 겁니다. 희빈은 위험했고 제거해야 했으며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요. 그러나 설득은 쉽지 않았죠. 밤마다 희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거든요. 소첩은 전하를 사랑했사옵니다. 전하의 왕좌가 아니라 전하를요. 그 말이 진실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숙종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유일한 사람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사랑한 사람을요. 조정에서는 희빈에 대한 이야기가 금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언급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를 추모하지 않았으며 누구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죠.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궁중에서는 달랐습니다. 후궁들은 희빈의 이야기를 속삭였고 궁녀들은 희빈을 기억했으며 상궁들은 희빈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죠. 어떻게 살아남는가? 어떻게 권력을 다루는가? 어떻게 왕의 마음을 얻는가? 희빈의 삶이 그 답을 보여줬거든요. 희빈 마마께서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셨다지요? 한 젊은 후궁이 상궁에게 물었습니다. 희빈의 전설이 형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후에 희빈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금기이자 동시의 교훈이었죠. 숙종의 아들 윤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희빈의 아들이 왕이 된 거죠. 아이러니했어요. 숙종이 그토록 제거하려 했던 희빈의 혈통이 결국 왕위를 계승한 겁니다. 경종은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의 왕좌를 물려받았고 조정의 신뢰를 받지 못했으며 항상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야 했죠. 그는 어머니를 닮았을까요? 실록에는 경종이 과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신하들과 거리를 뒀다고요. 희빈의 영향이었을까요? 아니면 경종 자신의 성격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종이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비민 씨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희빈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숙종의 마음은 끝까지 그녀에게 오지 않았거든요. 왕비로 살다가 왕비로 죽었지만 진정한 동반자는 되지 못한 거죠. 실록에는 왕비민 씨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녀는 예법을 지켰고 왕실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며 왕비로서의 의무를 다했어요. 그러나 그것뿐이었죠. 특별한 업적도, 특별한 사건도, 특별한 평가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무난한 왕비였던 셈이에요. 희빈과 대조적이었죠. 희빈은 짧게 살았지만 강렬했고 왕비민 씨는 오래 살았지만 흐릿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강렬함을 더 오래 기억하는 법이거든요. 조선의 왕들은 이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후대 왕들은 후궁을 더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지도 너무 멀리 하지도 않았죠. 희빈장 씨의 사례가 경고가 된 거예요. 왕의 약점을 아는 자는 위험하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왕들은 깨달았습니다. 완벽하게 홀로일 수는 없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왕의 약점을 알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왕의 진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으며 누군가는 왕을 한 인간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희빈장 씨가 제기한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왕도 인간인가?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왕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조선 왕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답이 없는 질문이었던 거죠. 실록에는 희빈 사건 이후 궁중 규칙이 더 엄격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궁의 행동이 제한되었고 왕과 후궁의 만남이 형식화되었으며 후궁의 정치적 영향력이 철저히 차단되었죠. 시스템적 대응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전체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그러나 시스템으로 인간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제도로 약점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역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후대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었거든요.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았죠. 권력자의 약점, 그것을 아는 자, 그리고 그로 인한 권력 관계의 변화. 희빈장 씨는 죽었지만 그녀가 보여준 권력의 역학은 살아남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 보이는 권력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 심리적 지배가 법적 지위보다 실질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약점을 아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다는 것을요. 숙종은 말년에 더욱 고독했습니다. 신하들을 믿지 못했고 왕비와 거리를 뒀으며 후궁들을 경계했죠. 유일하게 자신의 약점을 알고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희빈을 제거함으로써 숙종은 더 고립된 거였습니다. 실록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왕이 홀로 궁중을 거닐었다. 짧은 문장이지만 의미심장하죠. 왕은 물리적으로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신하도 있었고 왕비도 있었으며 후궁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던 겁니다. 희빈장 씨가 남긴 유산은 이것이었습니다. 권력의 고독, 신뢰의 불가능성, 그리고 약점을 공유한다는 것의 위험성과 필요성. 조선 왕실은 이 유산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역사는 희빈장 씨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실록에는 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을 현혹한 나쁜 여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희빈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무엇을 했을까요? 구체적인 악행이 뭐였을까요? 실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녀는 왕을 현혹했다고 하지만 강제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치에 개입했다고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죠. 왕비를 저주했다고 하지만 그 증거마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죄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약점을 알았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다른 것은 명분이었고 핑계였으며 정치적 필요에 의한 해석이었죠. 본질은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이 알았고 그래서 위험했던 거예요. 조선의 권력 구조에서 지식은 힘이었습니다. 특히 왕의 비밀을 아는 것은 막강한 권력이었죠. 희빈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제거 대상이 된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한 위협이었거든요. 이것이 권력의 냉혹한 논리였습니다. 잠재적 위협은 실제 위협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가능성은 확실성처럼 다뤄지며 의심은 확신으로 전환됩니다. 희빈은 이 논리의 희생자였던 거죠. 그러나 동시에 희빈은 이 게임의 참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물러설 수도 있었어요. 거리를 둘 수도 있었고 무지한 척할 수도 있었으며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을 유지했고 왕과의 관계를 지속했으며 권력의 중심에 머물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야심 때문이었을까요? 둘 다였을 수도 있고 둘 다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희빈은 끝까지 자신의 진짜 동기를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희빈의 천재성이자 동시에 한계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했지만 그 통제가 너무 완벽해서 아무도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죠. 왕도 왕비도 조정도 심지어 역사가들도 희빈의 진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실록 기록자들은 희빈을 단순화했습니다. 욥으로 규정하고 악녀로 묘사하며 왕을 현혹한 여자로 정리했죠. 그것이 가장 편한 설명이었거든요. 복잡한 권력 관계를, 미묘한 심리 게임을, 교묘한 정치적 균형을 단순한 도덕 이야기로 축소시킨 겁니다. 그러나 희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도덕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였고 생존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인간의 약점과 강함에 대한 이야기였죠. 희빈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고 선한 사람도 아니었으며 그저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희빈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교훈,
왕을 현혹하지 말라는 경고, 아니면 조심하라는 충고. 그것보다 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권력은 복잡하다는 것, 신뢰는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약점을 공유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이죠. 희빈과 숙종의 관계가 바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서로를 믿었지만 동시에 의심했죠. 서로에게 의지했지만 동시에 경계했어요. 이런 모순된 관계가 조선의 권력 구조 안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희빈의 이야기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권력 관계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여전히 누군가는 비밀을 알고 누군가는 약점을 쥐고 있으며 누군가는 그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죠. 희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 보이는 권력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 심리적 지배가 법적 권한보다 실질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권력은 항상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것이죠. 실록은 희빈을 악녀로 기록했지만 역사는 그녀를 더 복잡하게 기억합니다. 악녀이자 희생자, 권력자이자 의존자, 영리한 전략가이자 감정적인 여인. 이 모든 것이 희빈이었거든요. 숙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한 왕이자 약한 인간, 냉혹한 권력자이자 외로운 남자, 결단력 있는 지도자이자 후회하는 사람. 이 모든 면모가 숙종이었죠. 두 사람의 관계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복잡하고 흥미로운 권력 관계 중 하나였습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계산적이었고 정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감정적이었으며 신뢰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했고 적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친밀했죠. 결국 이 관계는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희빈은 죽었고 숙종은 고독해졌으며 조선은 교훈을 얻었죠. 그러나 그 교훈이 완전히 학습되지는 않았습니다. 후대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었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딜레마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도 인간이고 인간은 약점을 가지며 약점을 공유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필요하다는 딜레마요. 이 딜레마는 조선이 망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어쩌면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희빈장씨. 그녀는 왕이 가장 무서워한 여자였습니다. 왕의 약점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왕이 가장 필요로 한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약점을 이해해줬으니까요. 이 모순이 그녀의 삶이었고 그녀의 죽음이었으며 그녀가 역사에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희빈을 몇 페이지 안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몇 페이지는 조선 권력사의 핵심을 담고 있었죠. 보이지 않는 권력, 말하지 않는 지배, 드러나지 않는 영향력. 희빈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읽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가진다고 했죠. 희빈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권력, 약점, 신뢰, 배신. 인간사의 영원한 주제들이죠. 희빈장씨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제기한 질문들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왕도 인간인가? 권력자의 약점을 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뢰는 가능한가? 그리고 권력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영원히 찾지 못할지도 모르죠. 그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권력의 본질이며 희빈장씨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희빈장씨의 이야기를 마치며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이야기의 대부분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사실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록은 공식 기록이고 특히 궁중 내밀한 일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죠. 따라서 희빈과 숙종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나 심리 묘사는 역사적 개연성에 기반한 서사적 해석입니다. 둘째, 희빈장씨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다릅니다. 일부는 정치적 야심가로, 일부는 희생자로,
일부는 복잡한 시대의 복잡한 인물로 평가하죠. 이 이야기는 그중 한 관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셋째, 희빈의 저주 사건에 대한 진실은 지금도 불분명합니다. 실록에는 유죄로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역사가들이 정치적 음모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그 가능성을 암시했죠. 넷째, 숙종과 희빈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도 단순한 정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 신뢰, 생존이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였어요. 조선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입니다. 다섯째, 이 이야기가 현대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권력 관계는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은 유사합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아는 것의 무게, 신뢰의 위험성, 보이지 않는 영향력의 힘. 이런 주제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죠. 희빈장 씨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악녀인가 희생자인가? 권력욕에 찬 여자인가? 생존을 위해 싸운 여자인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인간은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에 대해, 인간관계의 복잡성에 대해, 그리고 역사 기록의 한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실록에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고 기록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으며 역사는 항상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는 것을요. 희빈장 씨, 왕이 가장 무서워한 여자. 그녀는 왕의 약점을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조선의 권력 구조를 흔들었으며 결국 그 대가를 목숨으로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제기한 질문들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힘이고 이야기의 가치이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입니다. 과거는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대화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